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JPA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익스포스트에 대한 강의를 제가 이제 찍으려고 결정을 했어요. 이제 바로 익스포스트를 배우기 전에 일단은 JPA라는 지금 자바 생태계 쪽에서 자바 랭귀지 쪽에서 존재하고 있는 강력한 ORM 프레임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ORM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왜 사용하는가와 어떤 점이 문제가 많은가, 그리고 익스포스드를 왜 배우는가. 뭐 익스포스드 외에도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일단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다들 이제 약간 ORM 기술 많이 사용하잖아요. ORM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이제 좀 객체 지향, OOP 이런 쪽에 그런 내용들에 치중되어서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뭘 하든 일단 JPA부터 박아두고 개발을 진행해라,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조직들도 꽤나 보이고, 그렇긴 한데 뭐 일단은 대부분의 개발자 현업자 분들은 이거를 진짜 사용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진행을 하고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JPA를 도입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뭐 없지 않아 있겠죠.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ORM이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맞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짝 궁금해요. 이게 서비스의 특성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도메인 자체가 약간 좀 데이터 센트릭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도메인 자체가 약간 오브젝트에 좀 센트릭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데이터 지향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 OOP를 굳이 사용해서 끼워서 쓴다? 이거는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의사 결정을 위해서 약간 좀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보죠. 보통 이제 장단점을 많이 고려해 볼 거예요.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하고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단점들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JP의 장점이 뭘까요? 장점이 뭘까요?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에요. 애초에 이제 ORM 기술이라는 것이 좀 등장한 이유가 과거 이제 뭐 3D 아키텍처라든가 백엔드 아키텍처를 넣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조금 치중되어서 많이 개발을 진행을 했었죠. SQL 쿼리를 작성을 하고 뭐 테이블을 설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비즈니스 로직 자체가 SQL 안에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적인 수정에 유연하지 못하고 쿼리가 바뀌게 되는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존재를 했었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타입 세이프티한 문제점도 있죠. 왜냐면은 이제 SQL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SQL 스트링으로 작성된 문장이 있을 수 있고, JP는 이제 API로 결국엔 제공을 하잖아요, 쿼리 같은 거를. 근데 이제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좀 타입 세이프티한 장점을 얻어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SQL 구문을 그냥 스트링으로 작성하게 되면은 이것도 타입 세이프티한 그런 것을 얻어볼 수 없고 수정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점들이 그래도 존재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NoSQL 전환에 대한 간편함이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요즘 NoSQL 뭐 몽고DB라든가 레디스에 관련된 그런 지원해주는 JPA,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 지원해주는 것들도 많이 있죠. 뭐 다양한 이런 것들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SQL을 안 배워도 됨, 이거는 사실 이거 정답은 아니긴 한데 이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JPA라는 기술 자체가 엔티티에 있는 객체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객체를 조작을 해서 뭐 더티 체킹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그런 걸로 뭐 인서트를 하거나 셀렉트를 하거나 뭐 캐시에서 가져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단순히 내 쿼리 이름을 써서 만들거나 객체를 그냥 가져와서 조작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QL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줄여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겠고, 네. 이제 뭐 이런 장점들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이제 하나씩 이 단점들을 파헤쳐 볼게요. 자, 단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SQL을 덜 배워도 된다 했죠. 물론 이미 근데 웬만해선 개발자분들은 SQL을 많이 꿰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추가되느냐? JPQL이라는 애를 배워야 합니다. 이 JPQL과 SQL 사이에서 있는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마치 언어를 두 개 사용하는 거와 같으니까요. 그래서 좀 네이티브 SQL 쿼리에 익숙해져 있는 개발자분들은 JPQL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쿼리 DS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네이티브 쿼리를 직접 사용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러닝 커브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저는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얼마나 공부했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영속성 컨텍스트 공부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이걸 보기 전에 알터네이티브 JPA 알터네이티브라는 그런 컨퍼런스 발표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에서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분이 계신데, 이 글에 있는 내용도 좀 그 발표에서 많이 따오게 됐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러닝 커브라는 게 얼마나 내가 공부했다는 게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속성 컨텍스트 공부했어요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JPA로 설계된 것들을 봤을 때 2차 캐시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거나, 뭐 내추럴 아이디를 정확히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equals 해시 코드를 재정의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문제점들이 존재를 해요. 뭐 다이나믹 업데이트 인서트 등등을 이거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JPA에 관련된 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이버네이트에 관련된 게 섞여지면서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지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조금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JPA 하이버네이트가 좀 스테이트풀하게 물려 있거든요. 하이버네이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스레드 컨텍스트 자체 내에서 좀 물려서 패치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스레드 컨텍스트에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이 스루풋을 이거 잠시만요. 스루풋을 달성할 수 없어요. 사실상 이미 그냥 스테이트레스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도 하이스루풋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옵티마이징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런 식으로 물려있게 되면은 굳이 이걸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쿼리 지원도 사실 하이버네이트에서는 자신들이 95%의 쿼리를 지원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거를 좀 반증하자 보면 5%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고성능을 요구하는 하이 퍼포먼스의 쿼리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 실무에서는 조금 많이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 센트릭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라면은 JPA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겠다. 엄청난 고성능을 요구하는 하이 퍼포먼스 쿼리가 필요한다거나, 네, 그런 점들이 있겠다. 사실 이제 JPA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좀 빠른 생산성이 있거든요. 이게 아까 러닝 커브와 관련해서 좀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러닝 커브, 이거는 이제 성능을 고려했을 때 러닝 커브가 매우 뛰어난다는 거고, 우리는 조금 원리주의적으로 접근했을 때 테이블을 먼저 설계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생성하고 뭐 관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매핑해서 클래스를 두고, 리포지토리를 만들고 뭐 3티어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이 테이블들을 정교화하는 과정들과 실제 요구사항을 전제하는 과정, 그리고 그 전제 내에서 뭐 타협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원리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발생 상황들을 대조해서 테이블을 설계하고, 이런 좀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보통 JPA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그냥 테이블 설계랑 관계 설정 이런 거 패스하고 엔티티 클래스들을 많이 정의를 해요. 엔티티를 정의하고 그냥 서비스 내에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사용하고 개발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개발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근데 문제점은 뭐겠어요? 이제 운영하면 폭탄 만든다, 절망한다, 머리 잡는다. JPA 하이버네이트에 대한 정확한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학습하지 않게 되면은 무조건 운영 시점에서 폭망하게 됩니다. 네. 벌크 인서트라던가 아까 말한 스테이트풀하기 때문에 스레드 컨텍스트에 물려 있다든가, 아니면 내추럴 아이디 이퀄 세시 코드 이런 거 저장을 하지 않다든가, 쿼리에 대한 하이 퍼포먼스 쿼리들을, 하이엔드 쿼리들을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 때려박다가 n+1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하면 좋아요. 하면은 다 되겠죠. 2차 캐시 넣고.
네, 일단은 이렇게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JPA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OOP 지향, 뭐 데이, 데이터 지향 이런 게 있겠죠. 데이터 중심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고 객체 지향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안 기술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아, JOQ였나? 이거랑 익스포스트 등등등등이 있는데, 오늘은 저는 이제 코틀린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익스포스트가 이제 코틀린에서 DA와 DSL 등을 지원을 해주고 많은 쿼리들을 지원을 해주고 JPA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회사는 대부분 익스포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익스포스트를 알려드리기 전에 이렇게 JPA와 OOM에 관한 ORM에 관한 OOP에 관한 이런 점들을 조금 언급을 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익스포스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